눈빛이 미쳐있다? 이 사람 뭔진 모르겠는데 돌아있다? 뭐가? 정말 얼리 스테이지인 단계의 대표님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벤처스 그로스 파트너 김기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캔디드 대표 이주환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게 될 주제는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의 특징이죠. 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업무적인 특성상 대표님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좋게 한 400분 정도는 뵀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조인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숫자는 적을 수 있지만 이들과 주기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좀 인사이트라고 할까 경험들이 있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도의 차이도 있고 시선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채용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보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구직자들에게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터뷰를 봤는데 이 회사가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물론 맥락 정보가 적긴 하지만 짧게라도 그러한 힌트들을 보고서 갈지 말지를 경험할 선택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대표님들에게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 되고 있는 스타트업들 대표들의 특징은 뭐지? 내가 그걸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용들을 좀 한번 자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스타트업의 제품과 사업 모델이라 함은 피보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 모델만을 받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반면에 이 팀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인성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는 기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특히 구직자 입장에서는 팀을 고를 때 참고할 만한 게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보이면 좋은 창업자다. 메타인지가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해요. 결국에는 채용을 하다 보면 이 탤런트 시장에서 우리 포지션이 갑인지 을인지 아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탤런트 풀에서 우리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하면 지원자가 많을 거고 그럼 우리가 골라서 뽑을 수 있겠다라는 포지션이 있는가 하면 이건 우리가 철저히 을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한 명을 잡은 다음에 무조건 매달려서 가야 된다라는 포지션 값이 있을 텐데 이 메타인지가 빠른 대표님들은 이 포지션 값에 맞춰서 잘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충분히 어퍼 스테이지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후보자들을 많이 판단하는 입장으로 좀 간다 하면 반대 입장에서는 설득을 기본값으로 깔면서 가시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좋은 창업자분들은 채용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때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첫 번째가 있었고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메타인지람은 에고나 자존감이나 자신감 같은 거 다 빼고 벌거벗겨진 채로 우리 회사와 나와 이 관계들을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메타인지가 잘 되는 대표님들의 특징은 뭔 것 같고 메타인지가 잘 안 되는 대표님들의 특징은 어떤 것 같으세요? 메타인지가 좀 되시는 분들은 모든 액션을 취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험블이라는 기본값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더 잘하는 것을 찾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조금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뭔가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는 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창업자병 같은 거를 좀 보이는 분들이 있죠. 그게 제가 보는 어떤 메타인지가 되냐 안 되냐의 어떤 큰 현상인 것 같아요.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탑티어한테만 붙는 느낌이라서 그 반대도 가능한 건가? 메타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뭔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무례함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업 리더분들 중에는 내 판단에 이 후보자가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무례하게 군다던가 예의를 충분히 차리지 않는 경우들 봤던 것 같아요.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전 커피챗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도 이 사람의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하면은 충분히 예의를 차리지 않고 그 대화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이 티가 나게 되는 거죠. 잘하시는 분들 중에는 설령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조인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연이 닿을지 모르고 이 사람으로 파생되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문하는 창업자분들 중에 많이 들은 얘기는 처음 만나서 하이 할 때보다 굿바이 할 때 어떤 임프레션을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 설령 이 사람이 우리한테 조인하지 않을 뿐이라고 하면 더 잘해줘라 라는 거랑 두 번째로 이미 조인한 팀원들도 어느 순간 떠내보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더 잘해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왜 더 잘해줘야 돼요? 긍정적인 상황일 때 나를 환대해줬던 기억보다 내가 어려운 상황일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뇌리 바뀌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얘기할 때 내가 힘들었던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더 많이 기억하지 내가 잘 나가고 잘 됐던 순간에 누가 나를 축하해줬는지에 대한 기억은 더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별을 고하게 되는 상대든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런 느낌일 수 있겠네요. 전직자이다 보니까 항상 야 그 회사 어땠어?
마케팅 담당자가 되는 거지 밖에 나가게 되면은. 그래서 네, 테크니컬리는 그게 있죠. 음. 인터뷰라는 게 회사가 그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후보자도 이 회사의 퀄리티를 볼 수 있는 절차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인터뷰어가 묻는 질문의 수준이라던가 그가 내 레주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맞아요. 근데 탑레벨 후보자분들 인터뷰할 때는 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분들도 완벽하게 판단을 다 하잖아요. 맞아요. 끝나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이런 디브리프를 많이 해요. 주원님 죄송한데 저 안 가겠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 실력이 너무 별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질문 수준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질문 뎁스가 일부러 꼬리 질문하라고 내가 무언가 여백을 남겨놨다. 아무도 안 들어온다. 맞아요. 그 꼬리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백미는 거기 있는데 물어보질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사전 정보가 없어도 혹은 그 도메인에 대한 논리지가 없어도 응당 로지컬하게 사고하면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그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짚고 넘어가시는 분들 실제 일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스마트한 질문을 미리 준비하시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그걸 던질 수 있는 창업자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긴 하죠. 근데 너무 공감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 완전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기수님도 인터뷰를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정말 기수님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필살기 질문이 있으세요? 제가 저만의 기준으로 인지를 나누는 3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원인과 결과만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재능만 돼도 쓸 수 있는 탤런트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었고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로지컬하게 짜는 것조차도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쓸 수 있는 분이다. 이게 1단계고 다음 단계는 원인과 결과를 내가 로지컬하게 짤 수 있다고 하면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원인을 바꾸면 결과가 이렇게 되겠지라는 예측을 만들면서 그 예측치를 내 일에 적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2단계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인재는 이걸 현실 레벨에서 실제 레이어에서 돌려보신 분들 원인이 뭐였고 결과가 뭐였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변수가 생기겠지 그럼 이걸 실제 익스큐션을 해보자 해서 그 결과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디 내놔도 자기 몫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주한 대표님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그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어떤 팀에 인재를 추천할 때 완벽하게 평가를 해서 추천하기보다는 우리 바에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분이다라고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세 번째 레이어 정도를 통과하신 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피드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나요, 이거는? 이게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심플한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물으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프로블렘 솔빙을 잘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다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를 먼저 받아들일 텐데 그 사람의 미션인 거죠. 그럼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원인이니까 결과는 이렇게 갔겠구나라는 거를 만드는 게 1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인터뷰 레이어에서 파악하는 방식은 본인이 그 포지션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지를 들어보면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일 잘하시는 분은 제가 굳이 그 세 단계로 나눠서 질문을 안 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내러티브가 3단계로 이루어져요. 내가 조인했을 때 받아들이는 문제는 이거였고 원인은 이거였더라. 그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난 이런 걸 개선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거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정말 괜찮은 분들은 굳이 질문을 더 안 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경험을 몇 개 들어보면은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떡해요? 누군가가 지금 기수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듣고서 면접 준비를 기깔나게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가르나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를 속이면 저는 패스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꼬리 질문이 꼭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분명히 여쭤보실 텐데 네, 그 내용까지도 다 준비했다?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논란을 만들어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완벽하게 그걸 속여서 패스를 했어. 그럼 저는 한 단계 더 위 탤런트를 생각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 왜냐하면 주한이 마찬가지일 텐데 질문을 하는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답변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상상력과 이것만으로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세일즈라든가 마케팅 쪽에서는 특출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닐까. 방금 이제 기수님이 얘기했던 거에서는 조금 동의하지 않은 게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 아 그렇죠. 실행을 안 해봤던 사람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되게 자연스러운 변수들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결국 몰라서 저는 좋은 탑 탤런트가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런 정도의 인터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웬만하면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가도 괜찮은 팀인가의 컨셉이 많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창업자인 팀이면 가면 안 된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뭐 우리가 말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꼭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창업자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인성 안 좋은 사람. 인성 안 좋은 사람. 팀원들한테 폭언, 욕설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수님, 아니 그러니까 야생입니다. 팀원들이 없는 자리에서 네, 뭐 욕을 좀 해볼 수 있다 쳐도 네. 앞에서 폭언을 할 수 있나요 요즘에? 저는 어느 정도까지 들었냐면은 그 공동 창업자에게 부모 욕, 가족 욕을 한 사람도 들었고 자식 욕을 한 사람도 들었어요. 한 사람이 한 건가요? 한 사람이. 보통 창업을 했을 때 VC 분들은 더 많이 느끼겠지만 왜 창업하셨어요라고 했을 때 끝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류에 기여하고 싶다가 많잖아요. 있죠. 더 좋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내가 동참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예전에 플랫폼 모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그들의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꿔준다.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인류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강한 욕설이나 감정적인 것들이 되게 저급하게 배출되는 사람들은 혐오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미션은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을 하면서도 네. 아닌 그러니까 반하는 사례가 자꾸 떠올라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에 대한 어떤 추문들을 보면 그가 나이를 먹기 전에는 팀원들을 엄청 비난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미팅을 할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똑똑한 아젠다가 아니면 내가 들어봤던 아젠다 중에 가장 멍청한 아젠다다. 내가 지난 반기에 가장 큰 실수는 너를 하이어링한 거다. 이런 거를 면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창업자를 우리가 낮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스티브 잡스와 일했던 분들 중에는 그게 얼마나 힘든 경험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괴팍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좀 많이 남아있고 일론 머스크도 X를 인수하자마자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갑자기 사람 다 내보내고 그것도 되게 카인드한 방식도 아니고 너 파이어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무례하고 비난하고 하는 창업자들이 그럼 낮게 평가해야 되는 건가? 이런 사례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명확한데 전 낮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뤄낸 것과 달리 맞아요. 그들이 이뤄냈던 성과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리스펙을 하지만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에 대해서도 리스펙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그 하드싱에 나왔었나요 책에 그 실리콘밸리 내에서는 개발자들 중에 문화 중에 욕 쓰는 것들이 퍽퍽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개발자들은 퍽을 쓰지 못하게 하는 회사는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이 됐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편하게 칠하게 욕 다 해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한국 시장은 인재풀이 좁습니다. 엄청 바이럴이 빠르게 됩니다. 들을 되게 사소한 감정을 떠나서도 인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겁니다. 분명히 인재풀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풀을 가져오거나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장에다 증명해줘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풀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욕을 안 해도 괜찮은데 왜 욕을 해? 왜 욕을 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못 참으니까. 본인 성질을 본인이 컨트롤 못한 거거든요. 좋은 창업자로 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창업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논의를 이어서 가기 위해서 구직자 입장에서 창업자의 비전이 작으면 가기 어려운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타트업에 조인을 원하시는 분이 기대하는 게 뭘까 생각하면 더 넓은 업무 스코프와 내가 직접 성장을 만드는 경험 그리고 그 성장이 만들어졌을 때 인플로이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큰 베네핏 정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지키지 못하는 팀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보일 수 있을지언정 그 꿈의 크기가 내가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팀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스마트팜을 한반도 전체에 뿌리는 것이 나의 어떤 단기적인 비전이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런 판단을 하겠지만 그 현실 가능성과 상관없이 창업자가 그 정도 비전을 갖고 있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을 때 이 팀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런 팀이면 그래도 긍정적인데 창업자의 비전이 엄청 크거나 그러지 않은데
돈을 어떻게 벌겠다라는 아주 명확한 플랜이 있는 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스마트팜을 그렇게 만드는 팀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회사 밸류가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계산은 뒷전일 것 같거든요. 네. 나는 엄청난 비전, 뭐 세상을 바꾸는 도전 이런 거 관심 없고 요 사업을 건드리면은 대략 우리 회사 밸류가 2천억 원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엑시트하면은 40명에서 만든다 쳤을 때 두당 얼마씩 돌아갑니다가 되게 클리어한 사람이면 그것도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자가 인플로이 입장에서 뭐가 좋냐 생각해 보면 그 원대한 도전에 도전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으나 네. 정말 구체적으로 큰 액수의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되게 매력적인 기회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전이 엄청 큰 팀이면 가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그런 비전은 없지만 어떻게 돈을 벌겠다 그리고 너네한테 어떻게 베네핏이 돌아가게끔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 두 개 다 해당 사항이 없는 애매한 팀이면은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 후자 말한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되게 명확한 엑시 플랜을 앞단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맞아요. 정말 유니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도 연쇄 창업가일 가능성이 높을 상당히 것이고 높죠. 그러면은 엑시트를 한번 해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쵸. 네. 그러면은 기수님께 질문입니다. 10조 단위 비전을 되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수님이 만약에 지금 후보자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진짜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팀과 대표가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너무 리즈너블하게 맞아요. 이거 괜찮은데 내가 들어갔을 때 아주 뭐 미래 시점이긴 하지만 스톡 옵션도 많이 받아가지고 괜찮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는 엑시 플랜을 되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연쇄 창업자예요. 우리 지금 전체 팀원 10명인데 우리 15명으로 끝까지 갈 거고 우리 엑시트 했을 때 눈에 떨어져 딱 얼마 가져갈 수 있어.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 어디가 더 매력적이십니까? 계산을 일단 해볼 것 같은데 네. 잠깐 이거 어렵네. 제가 궁핍한 상황인가요, 전제가? 네. 근데 뭐 예를 궁핍한 들면 상황을 가정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궁핍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궁핍한데 왜 궁핍하잖아요. 확률 계산을 하겠죠. 음. 기대값이 얼마다. 왜냐하면 10조 밸류라는 네. 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EV가 얼마고 퍼센테이지가 얼마고 네. 다 그걸 계산하겠지. 저는 아니요. 이거 계산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찍어보세요. 와 어렵다. 저는 전자에 갈 것 같습니다. 10조 단위 비전? 10조 단위 비전을 그거는 할 지금 것 같아요. 베이스 소속 파트너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 절대 네. 아니고 큰 꿈을 더 위대하게? 우리의 이제 비전 자체가 미친 꿈을 위대하게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10조 밸류를 타겟해도 10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언저리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엑시 플랜이 아주 구체적이어도 굉장한 좌충우돌을 할 거라서 어차피 좌충우돌 할 거면 큰 물에서 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질문을 만약에 시청자분들에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답 내리기 되게 어렵잖아요. 뭐 물론 우리가 되게 하이 레벨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게 뭐야는 다 모를 거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게. 내가 지금 현재 회사를 이직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지? 돈인가? 성장인가? 경험인가? 이거는 그때 뭐 스태핑 스톤인가? 만약에 돈을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무조건 후자입니다. 무조건 후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전에 그 단서 조건 잘 알았잖아요. 연쇄 창업가고 그 사람은 엑시트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엄청 큰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엑시트는 가능성이 높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돈을 만들 수는 있겠죠. 같은 이유로 VC가 연쇄 창업자를 좋아하기도 하죠. 엑시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잘 되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채용이 진심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채용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를 중요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진행하는 분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채용 자체를 제품 관점 엄청 중요하게 문제로 바라보고 세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넥스트 라운드가 그 지금 시기에도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견 없고요. 전혀 이견 없고 인재에 얼마나 집착하는지가 곧 성공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되게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대표님들 얘기하다 보면 이게 독서랑 좀 비슷한 영역이 있는데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남으면 책 읽어야지 하면은 책 아예 안 읽게 되거든요.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는 HR 아젠다라는 게 답이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고민하는 것이 주저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일주일 플랜이라던가 데일리 플랜을 짜실 때 오늘 시간 남으면 이런 HR 아젠다 고민도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미쳐주는 것 같고 근데 그중에 인재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심하신 분들은 내가 쓰는 시간의 특정 시간은 무조건 채용에만 쓰시거나 조직 관리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의 팀이 강하게 빌딩이 되었습니다. 친한 대표님 중에
대단하신 분 계시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하십니다. 연쇄 창업자이고 다 성공했고 나이도 어리고 지금 팀 핏도 미친 듯이 좋은 팀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한번 집중 채용을 하기 위해서 분기 동안 주 20시간 동안은 무조건 내가 채용에만 시간을 쏟는다. 로 픽스를 해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선택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본인만의 KPI를 만든 거죠.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그 20시간 안에는 당연히 아웃바운드 헤드헌팅을 본인이 직접 하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 돈 받아주면 안 돼요 이런 전략적인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 회사의 예시를 보더라도 채용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그 내용들을 정말 제품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표님들은 회사 잘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구직자 관점에서 피해야 되는 스타트업 얘기할 때 네. 너무 중요한데 언급을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얼리 스테이지 팀에 조인을 하는데 인터뷰 과정 중에 대표님을 못 만났다? 가면 안 됩니다. 와, 큰일 납니다 진짜로. 와 이거 예상도 못했다. 30명 정도짜리 팀의 인터뷰를 봤는데 대표님은 언제 만나요라는 질문에 조인하시면 보실 거예요라는 답변을 받는다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었나요? 자문했던 팀들 중에는 많지는 않았는데 한 팀 정도가 있었고 네. 실제로 저희는 그 팀의 주식을 다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그런 데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죠. 팀이 30명이 조금 넘는 팀이었는데 리크루팅 전략 이번 반기에 TO 관련해서 대표님이 아는 바가 없었고 인터뷰도 본인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나뉘어 있었는데 들어가는 인터뷰 수가 더 적었어요. 다른 질문인데 내부적으로는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잖아요. 그럼 넘길 때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넘겨요? 이게 정말 그 VC의 어려운 부분인데 펀드의 듀레이션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무한정 이 펀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정 금액은 준비를 해서 LP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주식을 전부 다 매각하는 결정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절반 정도는 남겨두는 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여기서 대표님들과 의견이 충돌한다거나 의가 상하거나 하는 건 많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에서는 이건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는 생각에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근데 이건 진짜예요. 이거 공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인원이 적은 팀의 인터뷰를 보는데 대표와 인터뷰를 안 봤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문제라고 정의를 할 것 같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입장시킨다? 그 내 가족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내 가족으로 만든다는 거는 전 똑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건 진짜 전 충격이긴 합니다. 그런 곳이 있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구직자분들 입장에서 그런 팀이면은 중도 하차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제일 명확한 시그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면접을 보는데 단 한 차례도 대표 얼굴 못 봤다. 그거는 무조건입니다. 네,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거 그 질문 듣다 보니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기수님이 생각했을 때 대표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 역할 상황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는 완성형 CEO를 생각했을 때 몇 가지 크리테리아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력을 뽑고 운영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결국에 CEO가 뭘 제일 잘해야 되냐 생각하면은 우리 상황과 우리의 컬처 핏과 제일 잘 맞는 사람을 뽑고 그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데 안 나갈 수 있게끔 리텐션 시켜주는 거 하나만 뽑으라면 전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제품이라고 하는 게 궤도권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PMF 정도는 찾은 상태이겠죠. 맞아요. 그 전에 아마도 예전에 말하던 PO 역할이나 혹은 개발 역할을 하고 계실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PMF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첫 제품이 시장에 얼마나 핏한지를 보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걸 찾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대표가 해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이후 스테이지를 이후 말씀드린 스테이지.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채용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알겠는데 그만큼 내가 시간을 써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것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한국의 스타트업 역사를 보면은 쿠팡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스타트업 대부분 모바일 프로덕트가 태동하던 시기에 잘 된 팀들이잖아요. 토스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당근도 있고 뭐 두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때의 이 팀들이 좋은 인재를 찾아야 되는 난이도와
지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와중에 좋은 인재를 뽑는 것의 난이도가 다르다 생각해요. 이걸 언제 좀 느끼게 됐냐면 토스에 되게 초창기에 있었던 분과 잠깐 얘기를 하다가 사실 그 당시를 회고를 해보면 매력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IT 회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래서 대기업이 싫어, 나는 이래서 외국 기업이 싫어 하면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약간 줄어들었던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되게 파괴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기존에 잘했던 스타트업들도 여전히 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들과도 싸워야 되고 저기도 싸워야 되고 이런 와중에 대표가 채용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전쟁터에 나는 더 좋은 무기를 가질 의향이 없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혹은 더 좋은 전우를 데려가지 않을 거다라는 의향인 것 같아요. 시장의 경쟁자는 많아지고 있는 점점 상황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AI라는 이 전환점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해지게 되고 그 약간 중간 정도에 있었던 미디어컬한 사람들의 어퍼튜니티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잘하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대표가 무조건 뛰어다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경쟁자는 많아지고 추가적으로 AI로 인해서 TO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TO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는 거는 우리 회사 내에서 내 가족으로 모셔올 수 있는 슬롯도 적은 거죠. 그럼 당연하게도 제일 좋은 사람을 모셔오고 싶은 욕심들이 많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탑티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보다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탑티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사라지냐면요, 미국으로 사라지고요, 한국에서 창업자로 사라집니다. 근로자가 창업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탑티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어서 사실 그들도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왜 남아 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동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창업한다라고 하게 되면 돈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너 창업해라, 밀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더 인재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경쟁은 심화될 거다. 그 내용들을 그럼 어떻게 잘 인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자에게 기대되는 역할, 되게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얼마나 인재 채용을 잘 하실 수 있느냐. 거기 시작점은 인재 채용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느냐. 우리 그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이 창업자에게 합류하시겠습니까? 회사는 창업한 지 6년이 됐고 시드는 지금 시리즈 A입니다. 매출 있습니다. 팀원 30명입니다. 근데 이 회사 대표가 직원들 상판이 엄청나게 갈려요. 어떤 사람은 이 대표 진짜 천재다, 같이 일하면서 진짜 1년 일하면 한 5년치 배운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미팅 끝나면 진짜 맨날 자존감 무너지고 장난 아니다, 나 여기 못 다니겠다. 근데 들어보니 두 평가 다 진짜로 들리고 자주 들려요. 만약에 6년차 시니어 PM이 이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추천하시겠습니까? 말리시겠어요? 전제라기보다 상황이 그 PM이 뭐 나의 가족이거나 친구인데 고민하고 있으면 나는 이걸 추천하는가 마는가 이런 생각인 거죠. 기수님은 뭐 하시겠어요? 저는 추천합니다. 가서 경험하라고 합니다. 그럼 전 추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천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추천을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왜 반대를 하냐면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이 6년 차고 포지션이 시니어 PM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6년 차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미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예시를 들게 되면은 대리나 과장급, 내가 일을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도 그 사람이 입사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를 되게 많이 알려주는 것보다는 들어오자마자 일을 되게 잘 본인의 역량을 능히 수행해낼 것을 기대를 아마 할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주어진 포지션도 타이틀도 시니어 PM이에요. 미드 PM도 그냥 PM도 아니고 시니어 PM이에요. 되게 명확하죠. 너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오너십을 가지고서 되게 명확한 퍼포먼스를 내줘야 돼. 근데 6년차라고 한 타이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년차, 10년차라고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일을 잘했던 거는 이직하기 전에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 내에서도 새롭게 내가 100%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은 분명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엄청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PM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역량도 적당하거나 적당한 것보다 살짝 높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했던 이 회사 내부의 대표의 평가는 이 대표 진짜 천재다, 아니면은 미팅 끝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까 전에 제가 예시를 들었던 그런 대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분이 이 회사를 지금까지 키워왔던 배경은 아마도
이 사람의 능력이 되게 훌륭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라고 하게 되면은 리더십도 좋고 이 사람이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환경들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내부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 6년차 시니어 PM인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분명히 내가 한번 부러지는 경험들을 해야지만 아 이게 이 문법이구나를 인지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를 만났는데 엄청 잘해요. 무너져. 나한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완전 나를 모욕을 시켜버려. 그러면은 이 꽃은 피다가 질 것 같아요. 이 표현 좋네요. 예. 꽃이 피다가 진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대부분 다 본인 스스로 1인으로 미친 무쌍을 찍고 다니시는 분일 텐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만약에 되게 특이하게 내가 먹어버린다. 나를 모욕시켰어? 그럼 내가 한번 너를 뛰어넘어 볼게 라고 하게 되면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PM이라고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다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6년차 그리고 주어진 시니어 PM 포지션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반대한다. 가야 하는 이유는 혹시 동의가 되셨으면은 네.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동의가 되면 아니 동의가 안 됐습니다. 어. 좀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좋아요. 가장 큰 이유는 성공한 창업가들의 평이 다 갈리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가서 내가 욕 먹고 실패할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에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재적이라는 평이 있는다라는 말은 어쨌거나 그 가치는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뭐 미팅에서 어떤 팀원들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린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창업자 똑똑해서일 것 같아요. 그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비난한 것이 맞냐라고 하면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나쁜 얘기가 법적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가면 안 돼요. 하래스먼트 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네네네. 근데 비난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럼 기수님 생각에는 내 가족이야. 아니면 내 친구야. 근데 정말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능력치가 네, 정말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일반 평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타트업 경험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기 가라고 꼭 추천을 하시겠어요? 이분의 포지션이 PM이었나요? 네, PM이라 하면 공격수로 가는 건데 그렇죠. 그럼 가지 말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전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가야 한다라고는 전제는 네, 그가 충분히 능력이 있고 혹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걸 극복하려는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 네, 앞과 끝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의 컴플렉스를 마주하고 그거를 능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란 전제였고 능력치가 높지 않고 만약에 마음까지 여린 사람이 가면 이 사람 정신병 올 것 같아요. 아마 가면. 근데 알죠. 생각보다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정신병원을 당하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치도 봤거든요. 그 우선 창업자들의 수치는 봤던 것 같은데 창업자분들은 거의 절반 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감기처럼 네. 달고 사시는 절반 정도인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진짜 궁극적인 오름 만약에 이 회사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성장을 대단히 희망하는 사람의 상태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그러면 너 이런 상황 못 경험할걸? 왜냐면은 저도 그 믿음은 있거든요. 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안 하더라도 보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로 이 대표랑 내가 만약 카운터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PM은 보통 그렇잖아요. 30명 조직이면은 그러면 대단히 추천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이 질문의 키는 이 오퍼를 받아든 사람의 성향과 능력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맞아요. 공격적인 사람이고 성장 바라고 있고 그 어떤 스마트함도 갖추신 분이면 잘하실 거고 그런 게 안 되는데 스타터의 바이브만을 원해서 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이런 거겠죠. 인터뷰를 봐서 합격을 했는데 그 블라인드나 그런 잡플랜이 보니까 리뷰가 대표는 진짜 뛰어난데 막 사람들 모욕감을 줍니다. 그런 상황들 봤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본인 스스로가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좋은 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일반적인 이직을 희망하는데 뭐 내 실력들을 운 좋게 보셔가지고 뭐 합격을 한 거다. 그러면은 가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리고 후자인 상황에서 조인하시면 시리즈 B 넘어갈 때 본인 해고당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가 프리시드 때 들어가요. 이 초기 신호로 알아챌 수 있는 것도 저 특징 한 가지 뭐 떠오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미쳐 있습니다. 눈이 돌아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끊이지가 않아. 계속 얘기해. 본인 스스로 구구절절 계속 이야기를 해. 그것을 말하는 게 본인이 어딘가에 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프리시드 단계, 특히 얼리 스테이지인 단계의 대표님이라고 하게 되면은 제로 투 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당연하지만 제로라고 하게 되는 거는 내가 문제 정의도 해야 되고 어떻게 팔지도 정해야 되고 고객들도 정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도해봤다가 안 될 가능성이 진짜 많은데 미쳐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반복 횟수들을 지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눈빛이 미쳐 있다? 이 사람 뭔진 모르겠는데 돌아 있다? 뭐가? 저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프리시드 단계에서 이 사업이 왜 잘 될 수 있는지를 모든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반대로 이거를 돌아 있는 사람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설령 논리가 약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팀이 아직 I팀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자와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의구심이 많이 들면서도 왠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이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반대로 예를 들어 제로 투 원 정도로 성공했던 대표님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얘들아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성공해봤다고 해서 같은 조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맥락, 컨텍스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도 되게 많은 반복 시행 횟수를 통해서 운 좋게 뿅 하고 튀어나왔던 것이겠죠. 그게 만약 제로 투 원의 성공 방정식이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판매하거나 연설할 수 있을 거라고 하게 되면은 제 판매 단어가 그랬나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한 번 시행해서 바로 한 번 성공했었어야만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확신을 가진 제로투원 전문가면 본인이 하지. 저는 옛 성현들의 고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까 퍽퍽 하시던 분이 그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거를 저도 많이 여실히 느끼고 있고 제 고개도 점점 숙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에 가 있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안 해도 뿜어지는 아우라가 있는 것 같고, 설 익으신 분들이 빈수레가 이제 요란하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걸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네.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창업자분들이 워낙에 간절하니까 네. 그런 게 의구심이 듦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해요. 돈을 씁니다. 그런 시장들이 계속 성행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업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고 네.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내가 이 영역을 먼저 해봤고 더 많이 해봤다고 해서 결코 이 창업자보다 잘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가능성을 늘상 생각하고 대하게 되면은 말끝을 확신에 차서 간다기보다는 네. 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거나 돕는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잘 되는 방식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는 방식은 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안 되는 공식들은 대부분 그 안 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돼라고 내 USB 안에 꼽아두는 거예요. 근데 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랑 블렌딩을 하는 거죠. 나만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방정식은 누가 절대로 알려줄 수 없고 답은 본인이 내려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하게 됐을 때 겸손한 표현으로는 모두 이러지만 대표가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명확하게 내가 머릿속에 새겨야 되는 거는 실패하는 것들은 무엇이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도 열었으니까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